김혜경의 보이스 플러스. 이 책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책을 다 읽은 지금 제목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2가지의 법칙을 아주 잘 선정했죠. 카피를 잘 썼다고 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는 전체 분량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였어도 될 것 같아요. 법칙 하나에 따른 예시가 굉장히 장황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인생의 법칙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라는 법칙인데, 이 법칙을 설명하면서 바닷가재가 바닷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아서 저는 책을 여기서 덮어버릴 뻔했어요. 또 계속해서 법칙이 나올 때마다 기독교 신화를 중심으로 상징적인 예시를 드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기분이라는 리뷰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왜 그렇게 인기일까?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조던 피터슨이 말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간단하게 요약하고요. 이 책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은 요약을 마치고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요약을 들으시면서 이 법칙들이 진정한 나의 인생의 법칙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피터슨 지음, 강주헌 옮김, 메이븐.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바닷가재들은 바다에서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마주치게 되고 영역 다툼을 하게 되죠. 승리를 거둔 바닷가재는 다음번에도 승리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대요. 실제로 승리한 바닷가재에게는 세로토닌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더욱 유연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는 후줄근하고 무기력하고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아주 약한 자극으로도 황급히 뒤로 물러선다고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열이 정해집니다. 조던 피터슨은 이런 서열이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고 말해요. 패배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이고 걷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닌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고 말하죠. 이 말은 겉모습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정신 역시도 똑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건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찾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사탕을 원한다고 해서 매번 사탕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탕을 주었다면 어떻게든 아이가 이를 닦도록 해야죠. 우리는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습니다.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하듯이 우리 자신도 똑같이 챙겨야 합니다. 법칙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고 해요. 스스로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거죠. 조던 피터슨은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 낭비다라고 말해요. 조던 피터슨은 스스로 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건강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일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조던 피터스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야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우리가 아무리 한 분야에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죠. 아무리 농구를 잘해도 마이클 조던이나 제임스 르브론만큼 잘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우사인 볼트만큼 빨리 뛸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요리를 아무리 잘해도 미슐랭 레스토랑의 셰프만큼 잘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배우더라도 새로운 스타의 뒤에서 늙어가게 되겠죠.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소한 노력을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현재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아가려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500번의 사소한 결정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대요. 500번의 결정과 행동이 모여서 오늘 하루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결정과 행동 중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좀 더 나은 걸 선택해 보면 어떨까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한다면 그걸로 성공입니다. 오로지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바라요. 법칙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 그런 법칙입니다만 이 법칙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처벌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조던 피터스는 이 챕터에서 체벌까지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로는 양육자가 제대로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아이가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적절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체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체벌은 가장 많이 연구된 교육학의 주제이고 또 체벌의 부정적 효과는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아이에게 체벌을 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상대가 잘못했을 때 나도 얼마든지 때릴 수 있다는 논리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폭력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 인생의 법칙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제대로 훈육을 하라는 말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만약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삶이 너무 비극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 고통이 더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비뚤어지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지, 직장이나 일터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지, 주위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를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깔끔하게 치울 일입니다.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이 법칙을 조던 피터슨의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마치 신약 성서에서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선한 길을 가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모든 고통과 고난이 선하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누구나 선한 의지로 선한 행동을 하고 살면 좋겠죠. 그런데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운데 일부러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의미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미만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인가? 그럼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가?
인간은 의미가 아니라 존재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메달을 따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의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존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민승기 교수님의 의미의 불가능성에 대한 강의를 다시 듣고 싶게 만드는 챕터였어요. 법칙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더 이상 뭐라고 덧붙이기 힘들 만큼 아주 자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명제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조던 피터슨은 이 챕터에서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요. 사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에게는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허구를 꾸며낼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상상력 혹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능력이죠. 상상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와 달리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병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럼 의식적인 거짓말은 전부 나쁜 거짓말일까요? 우리에게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의 거짓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을 듣고 안도하거나 감동하거나 기쁨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의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때에 따라 가려서 받아들일 줄 알자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칙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말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이 법칙에서 좋았던 문장은 이거였어요. 경청하는 사람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보편적 인류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경청하는 사람은 군중을 상징한다. 군중은 항상 옳지는 않지만 대체로 옳고 일반적으로 옳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합쳐져서 지혜로 남겠죠. 법칙 10.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만약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로 표현해 보라고 권하는 챕터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아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불안하고 불행한 마음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법칙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놀이터를 너무 안전하게 만들면 아이들이 그곳에서 아예 놀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놀게 된다고 해요. 아이들에게는 도전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한 거죠. 인간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살지 않고 위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기 때문이라고 해요. 법칙 자체는 아이들을 위하는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보이지만 적절하지 못한 예시 때문에 논란이 많은 챕터인데요. 논란에 대해서는 요약이 끝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칙 12.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저는 이 법칙이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법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랑스러운 것들을 최대한 사랑하고 끌어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생의 법칙인 줄 알았는데, 챕터의 내용은 다릅니다. 이 챕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딸에게 발병한 관절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발목을 잘라야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는 일, 귀여운 여자아이가 발레하는 모습을 보는 일, 향긋한 커피를 마시는 일 같은 작고 사소한 일들이 인간의 고통을 보상해준다는 마무리를 합니다.
아무리 안 좋은 날이더라도 작은 기쁨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얼핏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명제 같지만 이 법칙을 위해서는 인간의 삶이 끊임없는 고통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조던 피터스는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전제를 매 챕터마다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전제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인간의 삶이 가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종종 더 많이, 자주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항상 고통스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가 그보다 강하고, 또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의지를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전제에 동의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을 읽는데 좀 오래 걸렸다, 좀 힘들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책에 예시가 길고 좀 어려운 상징적인 비유가 많고, 뭐 그래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던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전제에 동의해야만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는 내가 왜 이 책이 잘 안 읽히는지,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잘 읽어지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꼽은 인생의 12가지 법칙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이 중에 누군가에게는 나만의 법칙으로 삼고 싶은 마음에 쏙 드는 법칙이 있을 것이고, 또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 하는 법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이자 화제가 되었던 책이고, 또 인생의 12가지 법칙들의 그 카피가 굉장히 좋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철학적인 문제와 너무 동떨어진 예시들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자의 마인드와 내용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말고 조던 피터슨에 대한 여러 영상과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에 대한 신드롬이 기독교 신학을 믿는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질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드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0대, 30대 여성 독자층이 두터웠던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20대, 30대 남성 독자층들의 큰 호응을 얻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정치적 올바름이나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는 이 지점을 알고 읽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 책의 법칙 11에서도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언뜻 보면 굉장히 아이들을 위하는 사랑스러운 법칙 같지만, 조던 피터슨이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맥락상 남자아이들을 뜻하고요. 남자아이들을 더 강하게 길러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법칙입니다. 그 이유로 여성들이 더 강한 남자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요. 정말 이 챕터는, 조던 피터슨은 여성과 남성 혹은 사회의 소수자나 장애인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급적인 차이나 권력의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해요. 생물학적인 차이가 서열과 계급을 만든다는 사실을 바닷가재를 예로 들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고 본인이야말로 차이로 인해 생기는 차별을 정말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책이든 간에 그 책이 누군가에게는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장점을 꼽는 분들, 내가 게으르지 않게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 삶에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자기계발서다, 이런 리뷰가 나오는 걸 보면 누군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자기계발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책을 읽기 전에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그냥 일반적인 자기 개발의 법칙인가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법칙을 제시하는지 인지하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던 피터슨은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에요. 심리학자라는 타이틀로 책을 쓰면서 책의 분류가 종교 서적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성경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예시를 나열하는데요. 저도 신화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특정한 신의 권위를 빌어서 가부장제의 권위를 내세우는 해석은 불편했어요. 또 의미가 아니라 존재에 중점을 두는 현대 철학의 흐름이나 아까 법칙 5에서 이야기한 처벌과 체벌 같은 경우처럼 교육학적인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예시들도 많고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마인드가 엿보이는 예시들도 들어있어서 저는 솔직히 읽으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을 만큼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책은 제목과 목차를 읽으면 충분한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법칙들만 읽으면 참 평온하고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좀 더 적절하게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요약 영상을 만들었나 궁금하실 텐데요. 저처럼 이 책에 뭔가 근사한 인생의 법칙이나 삶을 관통하는 철학적인 사유를 기대하시는 분들께 이 책의 한계와 효용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의 부제는 혼돈의 해독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질서, 보수적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자의 생각이 표현되어 있죠. 나는 질서가 유지되는 세상이 좋아 하시는 분들, 기독교적인 예시를 반기시는 분들께는 이 책이 인생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비판적으로 읽은 지점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의 책을 직접 더 깊이 읽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점들, 저자의 기본적인 입장과 주장하는 바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최근에 질서 너머라는 조던 피터슨의 신작이 나와서 그걸 읽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어봐야지 하고 읽었는데 일단 이 책을 먼저 읽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보플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법칙을 무엇으로 설정하시겠어요? 이 책이 말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바탕으로 나라면 내 인생의 법칙을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이 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용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